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인사경조 동차반 함께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동차반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대체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강하시기 전에 이 설명회 자료를 좀 잘 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소개가 돼 있죠. 자, 6월 16일부터 이제 8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8회 동안 인사관리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인노무사를 위한 인적자산관리 서브노트하고 그리고 실전연수문제집 이 두 개가 이제 수업 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 혼자 복습하실 때 이제 보조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교재는 이 실전 연습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실전 연습 문제집은 시중에서는 구매하실 수 없고요.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동차반인데요.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진행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사, 경조 모두 똑같습니다. 6시부터 6시 25분까지는 모의고사, 복습형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교재 역시도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조직론 서브노트하고 그 다음 실전연습 문제집이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실전연습 문제집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서브노트는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이제 보조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먼저 첫 번째, 우리 동차반은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동차반 강의 8번 듣고 2차 시험 합격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학원에서 2차 대비 강의 운영하면 안 되죠. 학원이 사기꾼입니다. 그쵸? 자, 이 8번 강의를 통해서 합격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수업하기 전에, 즉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동차반 강의다라고 하는 걸 대체 왜 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냥 2차 시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내년 유예생으로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시험 응시생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격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얼추 봤을 때는 10대 1 정도의 이 비율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뭘 해야지만 알차게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도 내년 유예생 합격을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동차반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시험장에 가셔서 세 문제가 나오죠? 셋 중에 한두 문제까지는 작성을 하고 시험지 내보셔야 돼요. 시험지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써서 얼만큼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다음에 유예 준비를 하실 때 나는 요 정도 하고 요렇게 썼는데 이만큼 점수를 받았었지. 그럼 이번에 유예생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다. 여기선 이 정도로 이 정도 이슈는 가볍게 치고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쓰시면서 유예생 학습을 하시는 과정상 목표 설정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체 내용을 얕게라도 한 번이라도 다 돌려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돌려보시면 구체적인 공부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등산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느냐 힘만 들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등산 좋아하는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산을 한번 오르고 나면 이 산을 올라오는 길이 저 길도 있었네? 저기 길도 있었네? 저쪽 길로 왔으면 더 빨랐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뭐 해야 된다? 뭐든지 정복을 해봐야 된다. 뭐든지 다 완성을 하고 끝까지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고 저런 방법이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차반을 통해서 얕게라도 전체를 한번 돌려보셔야 유예생으로 준비를 하실 때 나 이렇게 계획을 짜야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빨리 내리시면서 시행착오가 적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차 시험장에서 내가 직접 문제집 받아서 덮어놨다가 땡 했을 때 문제집 펴서 문제 분석하고 답안지 써보고 답안지 바꾸는 과정은 이런 거고 실제로 펜을 써봤더니 펜 잉크가 달아서 몇 자료를 여분으로 준비하고
이런 경험들이 조금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은 최소 몇 시간 전에 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얼마나 주어져서 그 쉬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의 내용을 더 볼 수 있는가, 이런 경험들을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진짜로 중요한 유예생으로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 시험장에서 버벅대지 않고 바로 적응하고 온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동차반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다. 이 8번 강의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얻어가는 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구나. 그럼 이 동차반이다라고 하는 건 8번 강의를 듣는 걸로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 합격까지는. 그러면 대체 우리는 뭘 목표로 놓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자, 기출문제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 기준이 있지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로 단순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금수준 결정 기준 하고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쓰시오. 또 보시면 여기 한번 3번 문제 볼까요? 자, 노동쟁이 개념을 쓰시오. 그리고 노동조합층의 쟁의행위 유형을 5가지 쓰시오.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를 단순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거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동시에 묶어서 내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인사관리 기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현대기업은 지식 및 역량 중심의 고성과 팀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증대된다.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기업 환경의 특성과 고성과 팀에 관하여 각각 설명을 하고 고성과 팀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노무관리 기능별 확보, 개발, 보상, 유지로 나누어서 논해라. 그러면 내가 확보에서 배운 거, 개발에서 배운 거, 보상에서 배운 거, 유지에서 배운 거 다 뭐 해야 돼요? 고성과 작업팀에 대한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쟁점 중심으로 다 연결시켜야 돼요. 됐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꽃송이 하나하나 모아서 꽃다발 만드는 문제예요. 인사관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요. 경조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론 하고 뭐 요거 이렇게 같이 설명해봐. 물음 1, 2, 3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사례형이에요. 읽기 싫어, 그죠? 자, 사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면 요 사례에서 쓰고 있는 요 채용 시스템을 이렇게 평가해봐. 이런 스타일이 이제 사례형입니다.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길기 때문에 이제 시간 부족이 조금 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가 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바로바로 갈려서, 여기서 실력 가리기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는 이게 이제 최초로 나온 사례 문제였고요. 25점이었고요. 이후로는 사례 문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가 조금 빈번하게 나왔었습니다. 최근엔 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까지. 자,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동차반은, 자, 단순 문제 공략합니다. 됐죠? 자, 앞에서 봤던 거시 문제 같은 거 8번 수업 듣고, 그죠? 3개월 공부해서 풀 수 없습니다. 됐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못 푸는 문제거든요.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바로바로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수를 잘 딸 수 있다라고 우리 동차반에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차반 단순 문제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에 기출 경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와요. 100점 만점이다라고 해서 50점짜리 문제 하나, 25점짜리 문제 2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서 지금 2문제 이상까지 단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2문제 정도까지는 교수님 책에 다 있는 것들, 명확하게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셋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불이타 나옵니다. 그럼 불이타는 뭐냐? 어느 교수님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내버리면 이거는 1년을 공부하든 3개월을 공부하든 5년을 공부하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 문제만 공략한다 하더라도 점수 높게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3개 중에 한 문제는 불이타다. 그러면 이건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실력 차이가 안 나요. 다 엉망이니까. 그럼 나머지 2개. 2개도 요즘 어떻다고요? 기본 문제 베이스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순 문제만 잘 공략을 해도 2문제 충분히 잘 쓰고 점수 제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동차반은 단순 문제 공략을 할 거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복습형 모의고사를 볼 때 저희는 25점짜리 문제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총 7번 진행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동차반 수업은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의 진행 순서는 보통 요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판서를 하면서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한 내용 안에서 쟁점별로 정리가 된 연습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직접 뭐 한다? 밑줄 쳐주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는 판서를 한 자료가 있을 거고 연습 문제집 내용이 있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지금 교재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지금 이 판서를 한다. 그러면 그 판서를 빤히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쓸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내가 직접 판서 노트를 작성할 거야. 내 개인 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요즘은 태블릿 가지고 많이 공부하시죠?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이제 가지고 계시면 이용하시면서 선생님이 판서하는 거 본인도 들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면서 판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쓰기까지는 안 돼요. 저는 멀티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판서노트 파일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판서노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파일 내용 보면서 그 자료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내가 좀 더 가필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가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이 판서 노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던지 간에 어쨌든 전체 수업에 큰 플로우가 담긴 뭔가가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수업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 뭐 한다? 들고 외우세요. 됐죠? 목차 흐름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고전 이론을 배웠지.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었는데 이 과학적 관리법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건데 이런 한계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 이론으로는 내가 그 페요의 일반 관리론을 배웠지. 이거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한계가 있었지. 세 번째 고전 이론 내가 베버의 관료제론을 배웠지. 얘는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근데 이런 한계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거 판서 노트 보시면서 크게 수업의 흐름 그리고 전체 이 과목의 책의 흐름을 정리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리해놓고 안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정리를 했으면 뭐 한다? 보면 봐야지, 외워야지.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거 미루지 말고 수업 시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들고 가면서 외웁니다. 됐죠? 왜냐하면 다음날 또 다른 과목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 못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판서 노트입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판서 노트고요. 자, 지금 작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쫙 이제 정리해 놓은 판서 노트 파일을 제가 공모전 통해서 받아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걸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전체 판서 내용이 있고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더 가필을 하시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누가 정리해 놓은 거 잘 못 보는 타입이고 내가 정리한 걸 좀 빨리 보는 타입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요런 스타일로 본인이 직접 뭐 패드든 노트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통 패드를 이용해서 많이 작성하시는 편이세요. 왜냐면 이 파일이 나중에 GS 연기로 들어갔을 때도 이거 기반으로 해서 판서를 더 얹고, 그죠? 일기 들어갔을 때도 요거 기반으로 해서 판서를 더 얹고 하려면 이제 패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뭐 지우고 다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연습 문제집으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판서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쟁점별로 정리된 이 연습 문제집을 통해서 제가 문제 분석해주고 그럼 이 문제에 따라서 목차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고 그럼 이 목차 아래에서 세부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연습 문제집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문제 나와 있죠? 문제 있고 문제별로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실제 답안처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차반은 기본 내용 충실히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배우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하면서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 답안 작성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이 주 교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럼 선생님 연습 문제집만 외우면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래도 연습 문제집만 외워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어떤 해는 뭐 모의고사까지 합쳐서 셋 다 뭐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잘 숙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재는 다 정리가 됐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연습 문제집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조각으로 보니 조금 큰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서브노트 통해 가지고 전체 흐름 보시는 거 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서노트에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담거나를 하는 거예요. 이 서브노트에 있는 표현보다 선생님이 판서해준 개념이 훨씬 더 나는 외우기가 쉽다. 그러면 그 서브노트에 있는 개념을 판서노트 개념으로 대체해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회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밑줄을 쳐야 돼요. 자, 밑줄을 칠 때는 아마 대부분 다 요약 정리된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요게 이제 필요해. 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0.38mm 펜이나 아니면 이제 연필 이용해서 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위에 또다시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밑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 위에 덧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얇은 거, 가장 흐린 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밑줄 내용을 보면서 해당 문장의 키워드를 이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때는 조금 더 굵은 거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형광펜부터 바로 치지 않습니다. 초짜들은. 자, 후회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더 굵은 걸로 이제 밑줄을 쳐나가면 되고요. 형광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직전, 그렇죠? 한 달 전, 이때 많이 들죠.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쌓였을 때. 자, 그 다음에 목차를 이제 뭐 합니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조를 잡는데 이 목차를 형광펜 정리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이건 구조 잡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목차 형광펜은 그냥 뭐 그 반짝반짝한 그 뭐 야광 색깔 이런 걸로 하면 되나요? 막 이러시는데 카페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통 목차를 형광펜 정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목차에 형광펜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근데 워낙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형광펜 정리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형광펜 정리라고 해놓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보여준 것 뿐이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건 안 맞아요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선생님 저는 목차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서브노트는 이렇게 보조교재로 사용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의 예시예요. 우리 서브노트는 이렇게 취약형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엄청나게 길게 써 있는 것들을 답안지에 실제로 쓰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줄여놨어요, 문장들을. 그래서 요거 개조식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또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서브노트가 아니라 정식 수험서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식 수험서까지 다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시간이 안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연습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그 중요한 문제들, 쟁점별로 이제 확 입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대로 외워서 거의 그대로 쓰고 나오는 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이 8번의 강의를 보내려면 아무래도 연습문제집 중심으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강의 소개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시험을 보게 되죠. 매 강의마다 시험을 봅니다. 2회차 강의부터 시작해서 총 7번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당장 답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조금 왔습니다. 공부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 답안 작성 방법에서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수업 시간에서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뭐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답안 작성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여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점 모의고사 100점 시험을 보게 되고요. 50점짜리 하나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 2개 이렇게 해서 총 3문제를 푼다. 근데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0점과 25점 안에서 더 문제가 분설되기도 합니다. 25점 2번 25점 해놓고 물음 1 10 물음 2 뭐 5 물음 3, 뭐 15, 뭐 이런 식으로요. 더 쪼개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조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인사관리, 즉 작년에 인사관리도 그런 양식을 좀 취해서 50점짜리 문제가 좀 쪼개져서 나왔죠. 그래서 그건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0점 동안, 100점, 이 시험을, 자, 100분 동안, 답안지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답안지 한 권은 총 몇 매로 돼 있느냐? 16쪽으로 돼 있습니다. 16쪽. 그죠? 쪽과 장 차이 날죠? 뭐 이런 거 질문하더라고. 자, 16쪽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쪽이다 라고 한다면 자, 1번 문제,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매에서 8매. 그래서 7에서 8쪽을 쓰게 되고요. 자, 2,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5 아니면 4쪽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답안 작성하실 때 기준은 무조건 뭐가 된다?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0점짜리 문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목차 잡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50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50분 안에 내가 답안 작성을 해야지. 근데 시간을 봤는데 지금 48분인데 내가 답안 작성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마무리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론 같은 거 못 써도 상관없어.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하고 내가 50분 조금 근절이 넘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이 답안을 쓸 때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는 목차 잡는 시간 포함해서 50분이 되겠고요. 25점짜리 문제는 목차 잡는 시간 포함해서 총 25분 동안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문제 작성하는데 총 100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보는 모의고사가 25점짜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고사 시간을 25분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시간을 늘 준수하는 거 이걸 좀 잘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맞으면 분량이 좀 오버된다. 아니면 분량이 조금 모자란다 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 잡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특히 경조겠죠? 자, 이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론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개요, 내용, 평가, 시사점이라는 목차하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목차대로 저희 수험서는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이 기본 목차는 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 목차 아래에서 제가 처음으로 다 수험서를 정리를 해놨더니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수험가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목차가 돼버렸죠. 그래서 개요, 내용, 평가, 시사점 이론은 요렇게 기본 목차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문제가 물어보는 거 뭐 하면 된다?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론의 주요 내용을 쓰고 이 이론의 공헌점을 써라. 아니면 이 이론의 주요 내용을 쓰고 이 이론을 통해서 관리자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는지를 써라. 이렇게 이제 문제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면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가 준비한 거에서 빼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타입은 아닌데요. 자, 만약에 무엇과 무엇 A와 B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먼저 서론 쪽에서는 뭘 쓰고 들어가느냐면 이거 두 가지 왜 비교해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양자 비교하는 거 매우 중요해 라고 해서 비교의 이유를 조금 서론에서 깔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A 내용의 기본 목차 그대로 한번 소개, B 내용의 기본 목차 그대로 한번 소개, 그 다음에 반드시 누락하면 안 되는 거 양자의 비교. 그래서 비교 포인트를 목차로 하나하나 잡고 A는 이런데 B는 이렇다. 자, 또 이 면에서는 A는 이런데 B는 이렇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양자 비교 목차를 잡게 될 겁니다. 문제 푸시고 또 연습 문제집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바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워낙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주어진 목차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의 대두 배경과 이 기법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 그리고 한계점을 써봐라. 그러면 당연히 뭐 써야 돼요? 목차로 뭐 나와야 돼요? 대두 배경, 기대 효과, 한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그냥 그대로 로마자 목차로 잡으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브리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제 기본 목차 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과 결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서론 쪽이 쭉 자신감 있게 나오면 이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막 붙으면서 뒷부분도 막 그냥 쓰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서론 쪽은 그러니까 서론 쪽, 즉 스타트가 좀 좋아야 돼요. 처음 시작이 원만하게 돼야지 그 다음부터 펜이 안 멈춘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가지 양식으로 조금 이렇게 구조화를 좀 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말라고. 서론에서 펜 멈추고 고민하면 이거 정말 여러분 쓸데없어요. 서론은 점수를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점수를 안 주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양식 정해놓고 이 양식에 맞춰서 딱딱 작성해서 전달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문제가 물어보는 본론에 훨씬 더 힘과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서론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해놨지만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서론은 1번입니다. 기본 서론. 그럼 기본 서론은 뭐냐? 이거는 뭐다? 개념정의. 이거는 왜 중요하다? 중요성.
의미 중요성으로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단순 문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 본 적 있나요? 직무설계 기법 5개를 뭐 써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본 서론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직무설계란 이러이러한 거다. 직무설계는 이래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 5개 보겠다. 이거야 기본 서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서론이 먼저 확실하게 익숙해지시고 이게 완전히 그냥 기계처럼 나오게 되면 서론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서론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는 환경서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도 기본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본 결론은 뭐가 되느냐? 넥스트예요. 넥스트형이야.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선생님, 넥스트형이? 자, 문제가 물어보는 쟁점이 있죠?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다음 쟁점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결론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했지? 근데 이거 요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 다음에 요런 것도 나왔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해 라는 마무리를 하는 게 바로 넥스트형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물어보는 쟁점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결론에서 쓰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마무리하는 게 바로 넥스트형 결론, 기본 결론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경조에서는 이론 문제가 나오면 마무리 결론 쪽에 뭘 많이 쓰느냐면 이 이론이 이런 주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런 것들 잘 고민해서 이런 관리 기법 을 적용해야 돼 라고 해서 관리자로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자로서의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는 결론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지금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들어봤자 그래 뭔 말이지? 와닿지도 않고 그죠? 지루하기만 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면서 특히 연습 문제집으로 내용 정리를 하니까 답안 구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 실제 답안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 통해서 제가 다 소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영학 답안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 답안지는 법학 답안지와 많이 다릅니다. 법학 답안지하고 경영학 답안지가 많이 다른데 여러분이 이 경영학을 법학 공부하듯이 그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 경영학은 문장도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이라 암기도 잘 안 되고요. 어디를 암기하고 어디를 답안에 갖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거는 그쵸? 이게 합격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격했다고 해서 또 이게 다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자, 경영학 답안. 한마디로 이거는 여러분 경영학 답안이다라고 하는 건 수험 답안이에요. 경영학 수험 답안은 많은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경영학 수험 답안에는 이 4가지가 담겨야 됩니다. 기술, 설명, 예측, 그리고 변화. 이 변화는 통제 방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 수험서의 어떤 부분들일까요? 개념 정의, 아니면 특징, 유형, 절차. 진짜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측면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 밑줄 치실 때도 이거 개념이네? 그럼 이거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장이니까 밑줄 치고 외워야 되네? 이런 판단을 바로바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성격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아이들, 개념, 특징, 유형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대상? 암기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설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그렇죠? 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영학은 너무 이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하면 당연히 종업원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한 건데 뭐하러 여기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경영학이라는 학작, 배울학자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 점수가 안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답안지에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설명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그렇지. 당연히 좋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문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자꾸.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영학이 법학과 다른 아주 큰 특징이 바로 이 예측입니다. 법학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놓고 그 사실관계를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법리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이다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법리를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영학은 궁극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관리 기법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예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의 결과를 예측하느냐? 보통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종업원들이 만족하느냐? 종업원들이 결근이나 이직을 하느냐? 이러한 대표적인 종속 변수 측면에서 이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관리책을 열어보시면 이제 조금 놀라실 거예요. 장단점의 학문인가요? 이렇게 많이 예전에 처음 인사관리를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정말 진지하게 선생님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사관리를 처음 공부해서 그런지 인사관리는 장단점의 학문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매 기법마다 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너무 질문이 귀여웠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경영학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걸 연구하는 거다. 통제를 하려면 내가 이런 관리를 했을 때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각 기법별로 이 기법은 도입하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 라는 구조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경영학은 뭐가 꽃이다? 이 예측이 꽃인 거예요. 그래서 각 기법마다 뭐가 있다? 장단점 설명이 있고 이거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죠. 그래서 이 원인 결과가 정말 얼만큼 잘 서술이 되느냐가 이 사람이 얼만큼 이해를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안 두 개를 비교해 놨죠. 자, 오른쪽 답안 볼게요. 이 오른쪽 답안이 지금 직무전문화의 한계, 단점 쓰는 거죠? 1번 종업원 측의 한계, 심리적 비용의 발생. 직무전문화로 인해서 종업원이 불만족을 가지게 된다. 2번 성장기의 박탈, 직무전문화로 인해서 종업원이 성장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어진다. 이렇게 써놨어. 잘 썼어요? 이게 엄청나게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설명이 있어 없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아하는데? 왜 불만족하는데? 그러면 왜 성장하거나 능력 발휘를 할 기회가 없는 건데 왜가 없죠?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인사관리 점수가 안 나와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없습니다, 답안에. 자, 그러면 여기 왼쪽 답안 볼까요? 자, 심리적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 사람, 제가 밑줄친 거 보세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권태감 및 직무에 대한 불만족, 무관심 등을 초래하고 작업 수행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이유죠? 설명했어. 성장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되어 있죠? 왜? 세분화된 작업으로 인하여, 제가 여기 밑줄 안 쳐놨는데 세분화된 작업으로 인하여 더 좋은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줄어들고 작업 수행에 있어 재량권이나 책임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선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어때요? 이 사람 다 이유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 경영학 수험 답안은 퀄리티가 올라가고 함께 점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을 잘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경영학 교수님 책들은 수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수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 그죠? 강사가 주는 모범 답안 아니면 강사의 강의 내용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이런 설명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유예생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잘 해결을 해야지만 인사관리가 여러분이 발목 안 잡는 그죠?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렇구나. 자,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이 기법은 이런 거야. 기술했죠? 이 기법을 도입하면 이런 장단점이 나와 예측했죠? 이런 장단점은 왜 나오냐면 설명도 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렇게 통제해야 돼
라고 해서 마지막엔 반드시 무슨 얘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법은 요렇게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공적 도입 방안 또는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답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답안은 기억합니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 네 가지가 답안에 담겨야 되는 거다.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책에서 어떤 내용 중심으로 봐야 된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 네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됐어요. 여기는 못해. 자, 못한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수업 시간 통해서 최대한 잡아드릴게요. 자, 2023년 동차반 이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을 뭘로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만에 될까요? 뭐 자기 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책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차반 강의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는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믿는 말인데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동차반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얕게 아니면 가성비 좋게 그죠? 이렇게 뭐 찍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찍은 데서 나왔어. 그러면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 써요. 여러분은 딱 찍어서 그것만 외웠기 때문에 그 암기의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모른다. 이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동차반이 횟수도 적고 이게 너무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 강의라 제가 늘 매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저랑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이 8번의 기회 그리고 이 짧지 않은 이 3개월의 기간 잘 보내고 3개월이 아니죠? 한 2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6, 7, 8 뭐 3개월이라고 합시다. 자, 이 기간 잘 보내서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너무 길어졌는데요.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그것도 많이 치러내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잘 해봅시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길었죠? 스킵 10초 앞으로 계속 누르면 되니까.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동참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